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정치적인 내용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경제에 나타나는 변화들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항을 했었던 게 이제 1870년대 일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각종 부당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강요를 했었는데요. 일단 뭐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일본한테 쉽게 해결하도록 일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게 누가 뭐 누구를 뭐 때리고 뭐 다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범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차라리 어디를 다치면 그냥 다친 걸로 이제 치료하면 낫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면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뭐 경제도 뭐 스트레스로 건강도 잃고 뭐 사람도 못 믿게 되니까 불신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일본 애들이 이 강화도 조약에서 영사재판권을 가짐으로써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조일수 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일본 화폐가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자,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화폐와 일본 화폐가 이제 같이 겨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는 아무래도 일본 화폐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앞서서 배웠다시피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100배의 가치를 갖는 당백전, 당백전을 만들어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곤 했고요. 또 우리나라 화폐라고 하는 게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서 쓰다가 보니까 앞서서 배웠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 쓰다 보니까 뭐 위조 화폐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화폐하고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일본 화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폐와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하겠죠. 당연히 상인들이 우리나라 화폐보다는 일본 화폐로 상품의 값을 치르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일본이 화폐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 당시 이제 개항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나마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이제 관세가 없는 무관세를 이제 무역을 하자라고 했고요. 이 무관세 무역은 얼핏 봐서는 양국 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거라서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FTA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와 그 당시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제 곡물 정도를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곡물이 유출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곡물 부족 현상, 곡물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한테 불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일 통상장정을 다시 체결을 하면서 1880년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또 그러면서 곡물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본에게 줬었던 권리를 회복을 시킨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을 일본한테 허용을 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약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벌였었던 잘못을 수정하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1870년대의 무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약탈적인 무역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는 무역이었고 그리고 또 중개무역이었어요. 중개무역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본을 기준으로 중개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을 합니다. 영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인도에서 수입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조선에다가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면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판 게 아니라 일본도 당시 수준이 영국산 면제품 수준의 제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국산 면제품을 갖고 와서 팔고 그 대가로 조선의 곡식을 가져감으로써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게 됐던 거죠. 쌀을 싸게 가져가서 이득, 영국산 변제품을 팔아먹으면서 또 이득. 자, 이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부족,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내수공업, 면직업이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가내수공업, 면직업이라 그러면 정통적으로 이제 집안에서 그 일종의 이제 부업으로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엄마들이 밤에 잠자지 않고 배틀에 앉아서 이렇게 면포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 면포를 만드는 산업 자체가 영국산 면제품과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락을 하면서 조선인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곡물 상승으로 힘들고 또 가내수공업이 몰락하는 면직업이 몰락하면서 수입이 줄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든 일들만 계속 생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백성들, 평범한 일반 백성들 얘기고요. 이런 일본의 독점 무역 하에서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득을 보는 조선인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조선의 중개 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개항장 심리까지밖에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아먹으려면 조선의 곳곳까지 다 들어가든가 아니면 조선의 곳곳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조선인 중개상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선 후기 상업 발달하면서 얘기했었던 객주, 여각,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일본 상품들을 가져다가 시골에다가 내다 파는 역할을 하면서 일본 상인도 돈을 벌고 이런 조선의 중개상인들도 돈을 벌고 이제 백성들만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게 달라진 게 1880년대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청나라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소개를 시켜서 미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때 이제 미국은 우리로부터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조건을 받아가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최애국 대우라고 하면 나중에 조약을 체결하는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 조건을 앞서서 이제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도 적용을 시켜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조약을 체결한 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는 걸 보고서야 이제 일본이 아이쿠야, 우리가 왜 저걸 안 넣었을까? 제일 처음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손해를 안 보려면 반드시 최애국 대우를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를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걸 보고서 아이고, 우리가 아직 배움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관세를 부과하고 곡물 수출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방공령 내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조일 통상장령을 체결을 다시 함으로써 이제 조절을 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청나라는 미국을 소개시켜 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조선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름이 좀 길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때 내륙 진출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앞서서 살펴보면 일본은 개항장에서 심리밖에 못 가는데 청나라는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 자,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확대가 됐고 이렇게 외국 상인들이 마음대로 조선에 들어와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게 되면 당연히 1870년대에 외국 상인들을 대신해서 지방에다 물건을 팔아줬던 조선인 중개 상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이게 조선인 중개상인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80년대로 넘어가면 1880년대에는 조선인 중개상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에 몰입돼서 지금 현재에 가장 잘 되는 게 영원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게 되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좋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좀 무시당하는 것들이 그때가 됐을 때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공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1889년과 90년에 두 번의 방공령이 선포가 됩니다. 함경도에서 한 번, 황해도에서 한 번 이렇게 방공령이 선포가 됐는데, 이거는 쌀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곡, 그러면은 곡식할 때 곡자고요. 방은 이제 막는다, 방어한다 할 때 이제 방이니까 곡식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의 수출을 막는 명령을 내린 건데, 이게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조선이 일본에 쌀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시기를 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언제부터 안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며칠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된다. 어디에 뭐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본이 항의할 수가 있죠. 일본이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약속을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영사관에 통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방공령을 내려서 우리 일본의 쌀 수입상들이 피해를 크게 했느냐, 그러니 당장 방공령을 철회하고, 그리고 일본인 상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합니다. 방공령을 철회하고 배상금도 지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두 번 실패를 했어도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방공령을 내리고 이제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한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쫑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공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본 상인들이 혹은 뭐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자, 우리 조선인 상인들이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철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시전 상인들이 문을 닫아서 유통망을 지금 이제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도 해보고, 또 우리도 근대적인 그런 시장 이제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근대 상회사 해서 대동상해 장통회사 같은 이런 상권을 수호할 수 있을 법한 근대적인 상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1880년대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 1890년대로 넘어가면요, 1890년대 초반과 후반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1890년대 초반이 되면 이때까지는 일본이 독점을 하고 청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여기 표에 보시면 청나라 상품과 일본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1885년에 청나라가 19%에 일본이 81%였는데 1893년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49대 51.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 1895년쯤이 되면 이게 역전이 돼서 청나라가 뭐 한 50, 한 3, 4% 이렇게 나오고 일본이 뭐 40, 뭐 6, 7% 이렇게 나올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893년 일본이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일본이 뭘 시작했어요? 바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바로 청일전쟁을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건 정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참여를 할 일본이 끼어들 빌미를 제공을 한 게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동학농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갖은 핑계를 대서 청나라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조선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판 물건이 똑같아요. 바로 영국산 면제품입니다. 그럼 같은 제품인데 어떤 나라가 더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결정된다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밀어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는 일본이 훨씬 더 절박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그렇게 크게 자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선 조선에서 못 뜯어먹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박한 싸움이었고요. 이 싸움의 결과 일본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만 놓고 보면 일본이 청나라를 막 두들겨 팼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이 청나라의 그런 그 자금력을 뭐 이제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청일전쟁이 몇 달만 더 끌었다면 일본이 경제가 파산해서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막대한 빚을 내서 했고요. 이 막대한 빚을 청나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고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일본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대제국이 되고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붙이고 하는 그 시작이 어디였냐 하고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얻었던 이런 달콤한 이익에 일본 애들이 이제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쫓아내고 이제 우리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또 우리 조선에서 그동안 벌어들였던 돈으로 이제는 영국산 면제품이 아니라 일본산 면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올린 수익으로 더 많은 주요 원료와 곡물을 수입하면서 일본이 이제 산업화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 자신들이 겪어야 했었던 어려운 일들을 다 건너뛰고 그 고통을 우리한테 떠넘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90년대 후반인데요. 자, 이렇게 청나라가 물러난 다음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경쟁하는 시대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아직 뭐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께서 도망을 간 아간 파천 아시아관으로 러시아관으로 이제 나라가 정보가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이후에 이 러시아가 그냥 맨입으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는 냉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도움 받은 만큼을 이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가 아간파천 이후에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고종에게 이제 청구서를 들이민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권 침탈의 시작입니다. 바로 산림 체벌권, 벌채권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독점하는 산림 벌채권인데요. 이때 러시아가 이제 산림을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산림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두만강하고 압록강하고 지금 밑에 이제 보시면 사진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가 가져간 건데요. 보면 두만강 산림 벌채권, 압록강 산림 벌채권. 그러면 이 벌채권은 어떻게 돼요? 이 백두산 기준으로 여기가 두만강이니까 이 동네에서 나무를 베서 쭉 이렇게 쭉 물을 타고 나무를 옮겨서 이곳에서 이제 나무를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쪽에 이제 압록강 쪽도 마찬가지로 쭉 와서 이쪽에다가 배를 대고 이제 나무를 심어 이제 베어낸 나무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 베어낸 나무를 가져가려면 이곳에 항구가 있어야 되겠죠. 항구가 있어야 되고, 이거 누가 운영해요? 러시아가 운영하겠죠. 또 나무를 쌓아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실상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넓은 빈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압록강 산림 벌채권 달라, 너 두만강 산림 벌채권 달라는 지들이 시베리아에 나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무를 캐가서 나무를 베어가는다는 핑계로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항구와 부대 시설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울릉도 산림 벌채권, 그러면 동해안 지역이 이 동해안 일대가 이게 울릉도 산림 벌채권을 가져가면은 러시아의 영향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한테 우리는 줬단 말이에요. 자, 러시아가
자, 뭐 숙박비 내셔야죠. 예, 고정, 예, 숙박비 내셔야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채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 바로 여기 위에 보면 최혜국 대우가 있잖아요. 이 최혜국 대우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왜 러시아만 주냐 이거죠. 러시아한테 이런 걸 줬으면 그러면 일본한테도 줘야 되고 프랑스한테도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나눠갔습니다. 원래 미국이 경인철도, 그다음에 프랑스가 경의철도, 일본이 경부, 이제 일부가 경부선 철도. 그런데 이걸 사들여요. 그래서 이 철도 부설권을 미국한테 사들이고,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프랑스한테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경부선 철도를 사들이고. 지금 이렇게 철도를 놓을 권리를 이제 사들이면 그냥 철도 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경의선 철도 부설권, 경의선 철도 부설권, 뭐 경원선 철도 부설권, 경부선 철도 부설권, 뭐 마산선 철도 부설권. 이 철도를 부설을 한다 그러면은 막대한 기간 동안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철도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철도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가져감으로써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유사시에 철도망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하기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경인선, 경의선, 이거 경부선, 경인선의 경우에 인천에서 서울로 군대를 넣을 때 꼭 필요한 노선이고, 경부선과 경의선이 결합이 되면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의주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순식간에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아줬다, 이거는 우리 좋으라고 깔아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대륙 침략에 편하게 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절대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 안에다가 철길 레일을 깔더니 그 레일을 이용해서 우리 집안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철도 깔아줬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운산광산 등 이거는 뭐 금이 많이 생산되던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나서서 챙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짝사랑이 참 대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살림벌 채권 가져가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최혜국 대우 뭐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다 뜯어갔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한테는 인심 쓰는 것처럼 운산 광산을 줬는데 이곳에서 금맥이 진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기서 쏟아져 나온 금이면 일본한테 졌던 빚들을 모두 갖고도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금이 쏟아졌지만 이미 우리가 이권을 넘긴 다음이었기 때문에 참 뭘 해도 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운이라는 게 될 때는 별거 아닌데도 다 되는데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 조선 뭐 이때쯤 되면 대한제국으로 바뀝니다만 대한제국이 진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미국 챙겨주려고 그냥 가볍게 던져준 운산광산이 이렇게 금맥이 대박 터져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이 확대가 되면서 뭐 상회사의 숫자도 앞서서 몇 개 있었던 상회사가 뭐 총 한 30개 정도로 확대가 됐고, 또 이 무렵에 활동했었던 독립협회와 함께 한국중앙총상회, 지금 여기 있죠.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 시전 상인들이 독립협회와 함께 국권 수호 운동 이런 것들 함부로 넘기지 마라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1890년대 후반 조선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 등과 같은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정부가 나서는데 이게 이제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정부가 광무개혁을 통해서 이제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조금 있다가 무너지는 모습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이권소 운동은 독립협회가 앞서서 얘기했던 한국중앙총상회하고 함께 활동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성과는 전령도 조차 요구를 거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전령도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확대를 최대한 해봤는데요. 더 이상 안 되네요. 예, 부산의 그 자갈치 시장이 있는 그 근처에 영도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부산의 하나의 구입니다.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용도를 러시아가 빌려달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이곳에다가 뭐 땔감도 좀 갖다 놓고 이곳에서 우리 함대가 좀 쉬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죠. 부산 바다 언단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룡도를 가져가서 자신들의 그런 부동항 확보에 쓰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거를 독립협회의 반대 운동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의 활동으로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도 저지를 하죠. 자, 이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운동은요, 일본이 뭘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냐면, 너희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서 버려진 땅이 많으니까 우리가 개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덜컥 물었을 거예요. 그래 고마워 너희들이 해준다면 우린 땡큐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황무지 얘기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황무지라는 개념이 모호해요. 자, 황무지라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뭐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쓸모없는 뭐 그런 땅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본이 황무지라 그러면 그냥 황무지가 되는 형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선 땅이 다 일본 입장에선 다 조선 땅을 황무지라고 해서 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무지는 우리가 개발할 테니 일본은 빠져라 라고 이제 보안회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농광회사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황무지 개발할 거다 라고 버틴 거고, 그 결과 보안회가 없어지긴 했지만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는 얘기는 이제 취소하게 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터졌죠.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화폐의 패자가 잘못 써졌네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재정고문 메가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이 메가다로 하여금 조선의 화폐 제도는 좀 낡았으니까 최신의 화폐로 교환을 합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조선이 화폐 찍어내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일본 화폐를 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화폐 발행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을 일본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때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당시 조선의 돈을 일본 제1은행 화폐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가진 핑계를 대고 바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이 사용하던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백동화라고 하는 이런 화폐인데, 여기에 은의 함량이 원래 은이 일정한 수준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이 옛날에 엽전 만들던 당시에 그 나쁜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이 백동화의 은의 함량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자 일본 애들이 어라 너희 잘 걸렸다 이렇게 돼서 은의 비율이 낮은 백동화는 교환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차피 백동화면 다 똑같은 백동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하루아침에 못 쓰는 백동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돈의 가치를 못해, 이거는 빵원 이렇게 교환을 안 해줘 버리면 내 재산이 백동화 중에서 좀 하품의 백동화로 내 재산이 맞춰져 있었으면 그냥 그날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일본 상인들한테 이제 귀뜸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며칠 후면 쓰지도 못할 화폐를 가지고 와서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는 아주 하품의 백동화를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쓴다거나, 최근에 머지 포인트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슈가 됐었던 거 있었죠. 이런 머지 포인트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을 이제 털어먹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한 뭐 비난이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이 이런 소식을 먼저 접하고 조선 상인들한테 앞으로 쓰지도 못할 백동화를 화폐로 지불을 함으로써 이제 조선 상인들이 몰락을 했고, 이거는 역시 조선의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백동화도 교환이 안 되니까 민족 자본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고요. 일본이 화폐와 금융을 지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값이 그냥 치솟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 경제를 한 방에 장악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은 이렇게 조선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자 가진 핑계로 차관을 강요. 차관이 뭐냐면 빚이에요, 빚. 나라 빚을 얘기합니다. 나라의 빚을 강제로 줘요. 선생님, 빚을 어떻게 강제로 줘요? 내가 돈을 안 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빚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아줘요. 근데 사실 이 도로는 우리는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일본 군들이 뭐 군대를 보내려고 했더니 도로가 엉망이라서 군대가 좀 진출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지들이 도로를 깔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래? 그러면 그 빚으로 달아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도를 깔아줬어요. 야, 돈 내놔. 야, 니네가 필요한 거잖아. 아, 됐고 그냥 돈 내놔. 돈 없는데? 그럼 빚으로 달아놓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빚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의 차관 강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거를 보다 못한 대구에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언론사, 대한매일신보 등과 같은 언론사들이 참여하면서 참여를 호소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결국 일본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 대구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때 이제 유명한 분이 등장을 하시죠. 이 운동을 이끌었던 게 이제 서상돈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 기억해 두세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나라빚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일본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자라고 벌인 운동이에요. 이게 서울로 전파가 되고 서울에서도 언론사들이 참여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이 돼서 담배, 몸에도 안 좋은데 끊읍시다. 우리 담배 끊고 그 돈으로 돈을 모읍시다. 여자들 이제 장신구, 집에서 차고 있는 장신구들 이런 거 갖고 있어 뭐하냐,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장신구 이거 팔아서 돈 벌읍시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아줌으로써 이 국채보상운동이 막 효과를 볼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이거를 정말 돈을 빌려줘서 생기게 한 빚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나라 빚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라? 니들이 빚을 갚겠다고? 좋았어. 그럼 빚을 좀 더 늘려주지.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불과 1, 2년 만에 빚이 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뜻을 보여준 건 중요하겠지만 그 본질인 일본의 빚을 통한, 일본이 억지로 떠넘긴 빚을 통한 조선 통치라는 것을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운동이었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 눈에 가시 같잖아요. 이런 모금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한 방에 보내는 거 쉽습니다. 도덕성을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당시 국채보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모은 돈을 가지고서 사치를 하고 돈을 딴 데로 빼돌렸다더라 이런 의혹만 제기해도 돈 내는 사람들이 이제 좀 뭐지? 이렇게 되면서 돈을 내는 걸 좀 주저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의 탄압과 방해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1900년대까지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그 곡식을 노리다 보니까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토지 약탈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토지 약탈만 좀 따로 떼서 살펴보면 1880년대 이후, 그러니까 1870년대까지는 인천 주변밖에 머무르지 못하니까 안 됐지만 1880년대 이후에 이제 조선 내륙에 진출을 하자마자 고리대금 등을 통해 가지고서 조선인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때 호남 지역의 곡창지대의 토지를 구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 호남 지역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동학농민운동에 뭐 참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 협박하고 뭐 강제로 이제 뺐다시피 하면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농작을 경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되면 러일 전쟁 전후에서 뭐 철도 부지가 필요하다, 철도를 놓으니까 철도 부지가 필요하다, 군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라 땅을 그냥 막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황무지 개간 뭐 이런 얘기 꺼내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토지를 이제 대놓고 뺏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1908년에 만든 동양척식회사라고 불리우는 이 회사는 일제시대 내내 존재했었던 회사인데 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기 직전 만들어 가지고 황무지 개척을 명목으로 해서 토지를 이제 약탈을 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약탈한 토지는 일본인이 한국으로 이민할 때에 아주 헐값으로 장기간의 이자를 내면 되게 이렇게 땅을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소장농이고 내 땅 한 평 없었는데 조선으로 가면 땅도 생기고 내가 또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을 꼬셔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이 무렵 땅을 받기 위해서 조선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 조선을, 우리 민족을 일본인화 하려고 했었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개항 시기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90년대 전후반 그리고 러일 전쟁부터 해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까지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 외에 사회라던가 이런 데서 나타난 변화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